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충남 공주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집에서 주로 살았는데 요즘에 한 340일 정도는 강에서 살고 있고요. 그 중에 한 1년에 한 100일 정도는 강에서 먹고 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 5일 전에 서천에 와서 자고 왔습니다. 강변에서. 그냥 여행을 다니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강을 돌아다니면서 차로 다니기도 하고 자전거를 타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걸어서도 오고 또 여기 나오는 것처럼 조그마한 투명 카약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카약을 타고 다니기도 합니다. 저는 조금 전 설명해 주신 것처럼 16년 전에 서울에서 살다가 충남,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공주에서 지역신문 기자로 와달라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공주를 방문해 봤습니다. 그랬는데 세 번째 방문했을 때 거기다 놓고 하시죠. 세 번째 방문했을 때 여기 있는 금강, 이 공주의 아름다운 이 모래톱에 반했어요. 그래서 특히 여기 해질녘에 여기 말고 여기 아래쪽에 제가 딱 반했던 장소가 여기입니다. 여기가 고마나루라는 이 모래톱인데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해가 진녘인데 너울너울 지는데 강변의 모래톱 물이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더라고요. 거기에다가 고라니가 뛰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마 제가 살면서 가장 아름다웠던 풍경을 아마 그때 처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살던 집을 처분하지도 않고 짐만 싸서 바로 충남 공주에 내려와서 기자 생활을 했던 겁니다. 기자 생활을 하면서 힘이 들 때마다 아니면 피곤할 때마다 그럴 때마다 이 강에 와서 이안도 삼고 놀기도 하고 제가 이 강을 좋아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제가 고향은 여기가 아니고 전라남도 장성이라는 곳입니다. 전라남도 장성이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늘 학교 다니는 구간에 지금 영산강으로 흘러드는 작은 이 황룡강이라는 소하천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늘 수영하고 놀았고 또 제 어머니 고향은 지금은 수몰된 장성댐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물과 가까이 지냈던 거죠. 그리고 제가 태어났던 것도 마찬가지고 집 뒤에 바로 개울이 있었고 또랑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안타깝게도 시골에서 초등학교만 지내고 서울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모님에 대한 생각 아니면 제가 살았던 강에 대한 기억 굉장히 좀 깊이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그 가슴 속에 담겨져 있던 강보다 더 아름다운 강을 금강에서 봤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도 같은 비슷한 지점인데요. 이렇게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당시 제가 지역신문에 와서 했던 취재는 지금처럼 똑같은 일이었습니다. 환경적인 취재나. 당시 지역신문에 와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 지역에 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막 4, 50명이 있었는데 전문가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전문가가 없이 교육도 하고 문화도 하고 정치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취재를 하는 걸 보면서 왜 서울에는 전문 기자들이 많은데 지역에는 전문 기자들이 없을까? 죄송합니다. 잠깐만. 그래서 전문 기자를 꿈꿨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전문 기자들을 많이 만들고 싶었던 거고 저도 이왕 기자 생활을 할 바에는 전문 기자가 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랬었는데 제가 태어나서 자랐던 그곳에 사실은 안타까운 곳이 있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자랐던 곳 집 뒤에 채석장이 있었어요. 채석장이 있고 시멘트 공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어머니는 매일같이 이 항아리를 닦고 마루를 닦았습니다. 그게 어머니의 하루의 일과의 시작으로만 알았습니다. 저는 학교 다녀와서 그 돌가루가 쏟아지는 곳에서 뛰어놀았던 거고 그랬는데 22살 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제 아버님이 폐암으로 돌아가십니다. 그 무렵에 동네에 사는 어르신들, 친구 아버지, 형님 아버지, 어머니들이 계속 돌아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잘 몰랐어요. 왜 이렇게 돌아가시는지.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다 그 석산에서 나오는 분진, 돌가루 그것 때문에 폐암으로 돌아가셨던 거예요. 실제로 제 고향이 산재 판정이 떨어집니다. 그 이후에 아주 오래 제 나이 30이 넘어서 그러니까 한참 뒤에 알았던 거죠. 환경적인 문제는 지금 당장 나타나진 않지만 서서히 사람을 병들어가게 하고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어머니가 재작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이 후유증을 앓았습니다. 폐질환, 잠을 주무시지 못하고 밤새 기침을 하시고 결국 그 돌가루 때문에 그런 거죠. 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역신문의 기자로 살아가는데 4대강 사업을 하겠다라고 대운하 이야기가 나왔던 겁니다. 내가 이 아름다운 강에 반해서 내려왔는데 이 강을 파괴한다? 이 강을 때려막는다? 제가 초등학교 때 가장 먼저 배웠던 게 물은 고이면 썩는다라는 거 말부터 배웠습니다. 근데 이게 가능할까? 당시 제가 환경운동연합의 회원으로 있었는데 내 생각이 잘못됐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전문가들한테. 환경운동연합의 활동가들한테도 물어봤고 무작정 공주대학교를 찾아가서 이 환경 전공하시는 이 교수님을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대운하에 대해서 이 강을 막아서 세계적으로 흐르는 강을 막아서 수질을 살린 애가 단 한 차례라도 있는가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도 없더라고요. 지금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계속 미국이든 외국 취재를 다닐 때마다 만나는 전문가들한테 지금도 계속 묻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모르는 곳 중에 이 흐르는 물을 막아서 수질이 살려진 사례가 있는가? 아직까지는 못 들어봤습니다. 이런 일을 이명박 정부가 한다라고 했을 때 너무 황당했던 거죠. 특히 저는 지역의 기자로서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써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4대강 사업이 시작되기 전 그때부터 강을 매일같이 다니면서 강을 기록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 전에는 너무 아름답고 기록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사람들이 늘 다녀가는 곳이었으니까. 이 강의 그 모래톱, 사실은 강의 모래톱은 여기에 있는 강의 모래톱은 강의 생명도 품지만 강의 수질을 정화하는 곳입니다. 근데 이런 모래톱을 대규모 준설을 했던 거죠. 4대강 사업이 제일 큰 피해가 사실은 준설입니다. 준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아이들이 뛰어노는 곳까지 다 준설을 했던 거죠. 4대강 사업을 법대로 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절대 하지 못했을 겁니다. 4대강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 보이는 곳이 공주의 공산성 앞입니다. 지금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우리나라 12번째 등재되었지만 당시에도 사적 12호입니다. 사적 앞에는 문화재법에 형상변경, 문화재 지표조사, 대비 타당성 조사 이런 절차들을 밟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절차들을 밟게 되면은 아마 100년, 200년 걸릴지도 모르죠. 4대강 사업이. 실제로 여기에 공산성 앞뿐만이 아니고 4대강 전역을 문화재 조사만 하는데 수중 조사만 하는데 200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근데 도저히 그게 가능하지 않죠.
25일 만에 정부가 해냈던 겁니다. 그랬으니 정상적으로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강을 파고 있잖아요. 다 불법입니다. 저는 이때 당시에, 준설 당시에 저게 합법으로 알았습니다. 얼마 전에 여기 4대강 사업 공사에 참여했던 현장 소장을 만났습니다. 현장 소장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는데, 당시에는 지금 육상준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다 모든 공사장에 수중준설 비용을 받았다. 그러니까 육상준설은 포크레인이 직접 들어가서 파헤치는 걸 육상준설이라고 합니다. 수중준설은 배를 띄워서 배에서 관을 연결해서 빨아들이는 걸 수중준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강에서는 육상준설이 허가가 안 납니다. 그래서 수중준설로 했는데, 수중준설을 하기 위해서는 육상준설에 비해서 6배에서 7배의 비용이 더 많이 든다. 결국 우리가 우리 주머니 돈을 아무런 이유 없이 건설사에 낭비한 꼴이 된 거죠. 그 수중준설로 공사를 줬고 실제로는 육상준설, 이렇게 포크레인 직접 파서 하는 식으로 했으니까 이게 육상준설도 정당하게 됐으면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이제 이야기가 나올 건데요. 이 공정하게 하지 않고 편한 곳에서 그냥 일부 모래를 파기 좋은 곳에서 파헤쳤던 겁니다. 여기가 지금 백제보입니다. 백제보. 이런 식으로 강을 가로막고 보를 막았던 거죠. 보 하나당 보통 2천억에서 3천억 정도 투입됐습니다. 금강에서는 백제보, 중간에 공주보, 세종보 3개의 보가 있죠. 4대강 16개 보 중에 금강에서는 세종보가 가장 먼저 시작하고 먼저 끝냈습니다. 준공을. 그래서 세종보 공사를 대우건설에서 했는데 가장 먼저 했다라고 해서 국가로부터 홍포장을 받습니다. 실제로 백제보, 공주보는 나머지 16개 보는 하자 유지보수 기간이 5년입니다. 법적 기간이 5년인데 세종보는 특혜를 줍니다. 3년으로. 공사를 너무 잘했으니까 너는 이렇게 하자보수를 조금만 해도 돼. 이런 식으로. 근데 아마 올 12월에 문재인 정부가 4대강 보에 대한 존치 문제를 결정하는데 가장 먼저 부서지는 게 아마 세종보일 겁니다. 주민 피해가 많이 나타났죠. 강에서 쌓인 모래를 마을의 한 중앙에 쌓았으니까요. 특히 서천은 여기에 좀 벗어났는데 가장 피해가 심했던 곳이 부여군입니다. 이 금강에서는. 어느 정도 모래가 쌓였냐면은 지금 양쪽이 마을입니다. 지금 한 마을의 한 중간에 모래를 쌓아버린 겁니다. 보통 길이가 1km, 2km, 높이가 50m에서 80m. 마을이 단절돼 버리죠. 매일같이 여기서 날리는 먼지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 할머니 한 분이 매일 빨래를 해서 널어놓고 그 옷을 입었는데 피부병이 걸렸어요. 그 옷을 입었다라는 이유만으로. 또 이 많은 모래를 가져오면서 수시로 대형 차량들이 마을에 들어오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동네 주민들이 아침 6시면은 새벽밥을 해먹고 다 피난을 가는 거예요. 부여보건소로. 대전에 사는 딸이 친정이라고 아이를 낳고 몸조리 하러 왔다가 아이가 병이 걸려서 다시 되돌아가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큰 피해가 났는데도 이 할머니입니다. 이 큰 피해가 났는데도 이 할머니는 지금까지도 10원 한 장 보상금 받은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 할머니도 마을에서 이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나와라 해서 데모도 하고 몇 번 했던 거죠. 여기 마을에 보상금이 떨어지긴 떨어졌어요. 이장님이나 몇 분이 다 챙겨 드셨죠. 특히 이 할머니를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너무 가까웠습니다.
할머니가 살고 있는 한 발만 뛰면 떨어질 정도로 집 앞에다 모래를 쌌던 거예요. 너무 시끄럽게. 같은 말입니다. 이 산더미처럼 쌓아놨던 모래를 싹 가져가게 됩니다. 다시 이 팔렸던 거죠. 모래가 건설사에 팔리면 싹 가져가니까 주민들은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아, 이제 돌가루 이 모래먼지 안 먹어도 살겠구나. 굉장히 매일같이 이 선별하는 과정에 나오는 소음 다 참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전처럼 똑같이 모래가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 논이 만들어졌습니다. 논이 만들어졌는데 하필 이 마을은 지하수를 사용합니다. 광역 상수도가 들어오지 않고 지하수를 사용했는데 지하수가 다 오염돼 버렸어요. 어느 정도로 오염됐냐면은 환경부에서 보통 1년에 보통 4, 50곳 정도, 전국에 4, 50곳 정도를 선정해서 무료로 마을의 식수를 수질 검사를 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을이 선정이 됐거든요. 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16년도에. 이 할아버지가 지금 틀고 있는 이 물은 도저히 먹어서는 안 되는 질산성질스라든가 총대장균이 엄청난 기준치를 초과한 거예요. 마을이 이렇게 높고 낮게 되어 있는데 이 높은 지역 서너 집을 제외한 아래쪽의 마을은 다 지하수가 다 오염이 되는 겁니다. 공동 우물까지. 이렇게 됐을 때는 이 마을에 광역 상수도를 놔준다든가 아니면 먹는 물을 제공을 해줘야죠. 환경부는 마을 이장님한테 이 말을 합니다. 물 끓여서 드세요. 그리고 가버립니다. 이장님이 이 물을 어떻게 먹느냐. 부여군을 찾아갔습니다. 이용호 군수를 찾아가서 우리 물이 썩었다라고 하는데 당신들이 사대강 때문에 썩은 것 같다. 먹는 물 좀 달라. 제공해달라. 이용호 군수가 뭐라고 하느냐. 사대강 때문이면 우리한테 얘기하지 말고 정부에 가서 얘기하세요. 그냥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너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이 마을에는 어르신도 계시지만 조그마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 물을 먹게 되게 되면 청색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런데 자치단체장이라는 사람들이 먹는 물을 그렇게 어르신들 그분들도 똑같이 자식들을 키우고 부모님이 있을 건데 그래서 그때 당시 너무 화가 많이 나서 군수실에 찾아가서 막 싸우기도 했는데요. 다행히 광역 상수도가 들어왔습니다. 결국 그 정도로 이 문제가 사대강이라는 이야기만 포함되면은 누구도 관여하지 않았고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겁니다. 예. 이 뱀, 꽃뱀 잘 아시죠? 사실은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좀 즐겁게 해드리려고 담아놓은 건데요. 충남 부여군이 엄청난 보상금이 쏟아집니다. 사실 당시 4대강 사업이 이루어질 때 한 6만 정도의 인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변에 양쪽 강변에 농사 짓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분들한테 얼마의 보상금이 쏟아졌느냐? 1600억이 쏟아졌습니다. 부여군에는 1600억이라는 돈이 작은 소도시에 쏟아지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난리가 난 게죠. 전국에 있는 노름꾼, 꽃뱀들이 다 몰려왔어요. 부여군에. 실제로 제가 1년 반 동안 취재했던 이 꽃뱀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부여군 공사장에서 그 남자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명은 딱 짚어서 얘기를 않겠습니다. 그 분들이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부여군 공사장에서 만났는데 이혼을 당하고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연을 좀 들으려고 계속 몇 번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요.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분은. 굉장히 가난해서 마을에서
어렸을 때 남의 집 살이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남의 집에 가서 품을 팔고 그렇게 가난하게 살다가 성인이 돼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강변에서 땅이 없으니까 강변 땅을 일군 거예요. 풀등이라고 이 갈대가 무성한 것을 손으로 다 파헤쳐서 일궈서 농사를 짓고 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도 한 거예요. 땅이 만들어지니까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마을에서 인정도 해주고 이장까지 듭니다. 6억이라는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6억이라는 보상금을 받았는데 당시 보상금이 쏟아질 때 부여군의 땅값이 솟구칩니다. 주변의 농지들이 한꺼번에 강변의 농지가 싹 사라지게 되니까 주변 농지값이 팍 폭등합니다. 한 2배, 3배 정도. 그러니까 조금 더 싼 땅을 찾으려고 돌아다니다가 다방에서 꽃뱀한테 걸립니다. 그래서 6억이라는 돈을 싹 빨립니다. 그리고 집에서 쫓겨나서 사는데요. 동네 분들 다 만나봤어요. 제가 그분에 대해서 굉장히 성실하고 착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사례도 있습니다. 보상금을 받아서 마을에 땅을 사고 축사를 짓고 소를 100마리 키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BMW를 지금 타고 다닙니다. 마을 주민들은 그 사람하고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왜?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저 새끼는 남의 땅, 국가 땅에서 불법으로 농사짓다 보상금 받아가지고 저렇게 떵떵거리고 사는데 우리는 평생 이 품 팔아서 일궜는데 왜 우리는 보상을 안 해주느냐. 보상 받은 사람들과 받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싸우고 있습니다. 부여군에 이 꽃뱀이 딱 농사꾼만 노리지 않습니다. 공무원도 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을 노리다 보니까 공무원들도 굉장히 많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노름꾼들한테 당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한 사례를 더 설명해 드린다라고 한다면 80이 넘으신 어르신이 10억 가까이의 보상금을 받습니다. 엄청난 보상금을 받았죠. 근데 이 어르신은 군대 생활을 제외한 단 한 번도 부여군을 떠나본 적이 없는 분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 꼼꼼하게 살았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돈을 쓸 줄 모르는 굉장히 구두쇠였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할머니가 보상금을 받으니까 영감 우리 고생했으니까 좀 그 돈 좀 쓰고 삽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들이 카센터를 합니다. 아버지 저 사업하는데 힘드니까 좀 보태달라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버려요. 잘못하면 이 돈을 다 빼앗기겠다. 돈을 현금으로 찾아서 보따리에 싸서 부여군으로 도망 나옵니다. 그래서 허름한 여인숙에 가서 일주일을 삽니다. 그 어르신이 일주일 동안 살면서 돈 10만 원도 못 씁니다. 10만 원도 못 쓰고 빵으로 끼니를 때웁니다. 계속. 그러다가 새벽녘에 자책감에 빠져서 자신이 살던 집에 가서 툇마루에 목을 메고 자살을 하십니다. 사실은 4대강 사업이 아니었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죠. 우리 금강은 사실 사례가 그나마 적은 편입니다. 낙동강 같은 경우는 부산 인근, 대도시 인근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농사짓던 농민들이 큰 저수지에는 이런 큰 물고기, 메기, 잉어, 다른 종이라고 하더라도 큰 종이 산다. 그리고 궂은 날, 비가 오고 날씨가 궂은 날 이런 큰 종들이 뛰어오르는 모습을 보고 옛날에 어르신들이 용이 하늘로 승천한다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죽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금강요정이라고 하죠. 이 요정이라는 칭호를 어디에서 받았느냐, 이 물고기 떼죽음 때문에 받았습니다. 당시 13일간 현장에서
취재를 하면서 너무 깊이 빠져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죽은 물고기를 봤지만 3, 4일이 지나면서 죽은 물고기가 썩어가면서 구더기가 발생했고 야생동물의 목이 날아가고 하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언젠가 이 취재를 끝내고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데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집 안에 모든 불을 켜지 않으면 불안해서 어디 밖에 나가지를 못할 정도로 엄청난 두려움에 떨었던 거예요. 낮에도 차를 타고 가는데 실내등을 켜놓고 다니는 거예요. 더 힘들었던 건 제가 당시에 10일간 10개의 기사를 썼는데 기사를 쓸 때마다 제일 많이 이렇게 욕설과 폭행 엄청 당했습니다. 물론 4대강 사업 전 처음에 이 공사 과정에서 엄청난 욕설과 폭행을 당했지만 이 물고기 떼죽음 취재를 할 때만큼 당하지 않았습니다. 물고기 떼죽음의 기사가 나가자마자 하루 종일 전화가 옵니다. 세상에 평생 들어보지 못한 쌍욕이라는 쌍욕은 다 들어봤습니다. 가족까지 들먹이면서 하는 그 폭언 때문에 저도 모르게 좀 많이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됩니다. 제가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는데 제가 당시 이 물고기 떼죽음 하기 전에 지역신문 할 때 지금 카이스트의 인권학교 카이스트 학생들이 많이 자살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인권 공부, 그 전에는 인권 공부를 좀 했기 때문에 인권학교를 만들려고 카이스트 친구들하고 계속 어울렸었습니다. 그 한 친구가 저의 기사를 봤던 거죠. 그리고 일방적으로 쏟아붓는 99개의 욕설에 하나의 댓글을 달아줍니다. 내가 하는 김종숙은 당신들이 요구하는 그런 쓰레기가 아니다. 내가 보기에는 건강을 사랑하는 요정일 거다.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죠. 별거 아니잖아요. 똑같은 댓글 하나인데 이 댓글 하나에 비난의 댓글이 싹 사라지게 됩니다. 그날부터. 그래서 건강의 요정이라는 이야기를 그때부터 듣고 있습니다. 물고기만 죽었으면 다행인데 사실은 이게 문제죠. 지금 여기 들어가 계신 분이 수녀님이십니다. 성가 소비녀의 수녀님이십니다. 2013년도부터 녹조가 피기 시작한 거죠. 그 전에 물론 이제 서천 일부 지방은 서천은 하구뚝 때문에 녹조가 그 전부터 피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공주, 부여, 세종은 일부 후미진 곳은 녹조가 피었을 수 있죠. 그러나 흐르는 강에서는 녹조가 절대 피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오염원이 들어와도 흐르는 물에서는 녹조가 피지 않습니다. 녹조가 피기 위해서는 물이 정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염원이 들어와야 됩니다. 햇빛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삼박자가 딱 맞아 떨어졌을 때 녹조가 피는 것입니다. 그 셋 중에 단 하나만 없어도 녹조가 절대 피지 않습니다. 여기가 서천입니다. 여기는 지금 금강은 아닙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2014년도에 낙동강을 가십니다. 달성봉. 바로 지금 앞쪽에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이곳을 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 물을 가리키며 저 물에 커피 타먹고 싶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물이 얼마나 깨끗할까 제가 가봤습니다. 직접. 저도 커피 한 잔 타먹고 싶었기 때문에. 제가 2013년도부터 정부를 신뢰하지 않고 정부의 자료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강에 물을 1년에 5차례에서 6차례 정도 마십니다. 녹조물이든 깨끗한 물이든. 2013년도에는 큰 탈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물이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 물을 보고 커피 타먹고 싶다. 나쁜 사람이죠. 잠깐 저는 들어가서 녹조를 만지고 나왔을 뿐인데 온몸이 피부병이 걸립니다. 그리고 붉은 반점이 생기고 두통이 밀려옵니다. 지금 파란 녹조에 희끗희끗하게 보이시는 게 있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희끗희끗하게 보이는 게 독극물입니다. 여러분들은 상상할 수 없는 독극물입니다. 제가 독극물을 좀 더 보여드릴게요. 이게 금강보입니다. 백제보입니다. 백제보. 녹조가 워낙 많이 피니까 수자원공사에서 녹조를 없애야겠다. 녹조 제거선입니다. 배를 밀고 다니면서 녹조를 제거하겠다라고 하는데 언발에 오줌 놓기죠. 도저히 할 수 없는 짓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눈에 보이는 위에 층만 녹조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지만 6m의 수심이 다 녹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황토를 뿌립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황토입니다. 황토가 아니에요. 응집제라는 곳입니다. 이 응집제 화공약품입니다. 어떤 역할을 하느냐, 녹조가 위에 있는 것을 약품을 뿌려서 응집을 시킵니다. 바닥에 가라앉히는 역할만 합니다. 녹조가 없어지는 게 아니죠. 다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거죠. 작년부터는 이 행위를 중단했습니다. 왜? 이 응집제로 가라앉힌 독극물들이 강에서 다시 떠오르게 되면서 주변의 용전산소를 다 고갈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물고기 떼죽음이 추가로 발생하기도 하고 또 일부 납성분이 발견된 사례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녹조 여기 보시면 희끗희끗하게 보이시죠? 올 여름에 하구뚝이 개방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서천에 가서 보시면 될 겁니다. 파란 녹조 위에 희끗희끗 붉은색들이 보일 겁니다. 저게 남조류라는 독성물질입니다. 남조류라고 마이크로시스테인이라는 독성물질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먹는 물 기준 1ppd입니다. 남조류 수치가. 금강에서 웅포대교, 그러니까 부여군과 익산시를 연결하는 웅포대교 아래에서 검사했을 때 먹는 물 기준 360배 초과된 걸로 나왔습니다. 공주에서 제가 처음에 말했던 그 고만하루 앞에서 측정했는데 320배 초과된 걸로 나왔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단 한 번도 이 남조류 수치에 대해서 조사해 준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조류 수치 조사를 누가 했느냐?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본의 석학이 와서 했습니다. 농사짓는 어르신들 계시죠? 제가 녹조 이야기를 할 때마다 가장 가슴 아픈 게 사실은 농민들입니다. 농민들은 지난 여름에 제가 서천에 이제는 금강이다 그 팀들하고 같이 왔을 때 어느 참여했던 분이 지풀도 모르는 게 무슨 말을 하느냐, 농사를 지어야지, 녹조 뭐 어떻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사실은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한테. 며칠 전에도 초등학교 선생님들 퇴직 교장 교감 선생님들이 강의를 해달라 해서 거기 갔다가 4대강 열어야 된다, 하구뚝 열어야 된다 얘기를 했더니 당신이 뭘 하느냐, 물 좀 들어오면 어떠냐, 농사 짓는 거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5분 만에 멱살을 잡혔는데요. 이 남조류 수치가 어느 정도 무서운 거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 남조류가 포함된 물로 지은 농산물에서 독성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일본, 독일 똑같이 이런 녹조, 남조류 수치로 지은 농산물에서 독성물질을 검사했는데 검출된 사례가 있습니다. 벼, 채소. 만약에 이 상태로 계속 가게 되면은
언젠가는 금강에 이 남조류 녹조물로 지은 농산물에서 독극물이 검출된 사례가 나오기도 할 겁니다. 그때 가면은 누구도 금강에서 생산된 농산물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너무 늦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때 가게 되면은 우리보다는 우리 아이들 더 큰 문제가 터지게 되는 거죠. 제가 강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하나입니다. 익산 쪽, 부여 쪽에 가면은 어르신들이 강변에서 이 펌핑에서 쓰는 이 강물로 농사 짓는 어르신들이 가끔 묻습니다. 이런 파란 물로 농사를 지어도 나는 나이가 먹어서 먹어도 되는데 서울에 있는 자식들한테 보내줘도 되느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아직까지 드리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사실 굉장히 무서운 독극물입니다. 남조류라는 게. 일본에 있는 학자가 이 금강에 와서 조사를 하고 국회에서 이거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금강물 2리터만 마시면 현장에서 즉사한다. 청산가리보다 더 무서운 물이 금강물이다. 수공이 나왔어요. 수자원공사가 나오고 환경부가 나와서 반론을 펼쳤습니다. 뭐라고? 우리나라의 물 정제 기술이 워낙 뛰어나서 99% 정제가 가능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수돗물을 만들었을 때. 그리고 금강물은 먹지 않는다. 먹고 있습니다. 잘 모르는 얘기죠. 서천분들 금강물 먹고 계십니다. 얼마 전까지 충남 서북부에 물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보령댐으로 물을 금강에서 가져갔습니다. 지금 애당겨 수지로 가져가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충남 전역이 금강물 다 순환시키는 체제로 돌아갑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수자원공사에 며칠 전에도 갔다 왔고 오늘은 백제보에 갔다 왔습니다. 그들이 무슨 물을 먹는지 아십니까? 수돗물 먹지 않습니다. 정수기 물을 먹습니다. 수자원공사가 정부가 우리한테 수돗물을 먹으라고 하면서 그들은 수돗물을 먹지 않습니다. 정수기 물을 먹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세상이죠. 이게 큰빛 입기벌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년 전에 한번 나왔던 사례가 있습니다. 아마 미국에서 물고기를 양식하는 물고기를 가져오면서 붙어온 걸로 추정만 합니다. 큰빛 입기벌레가 뭐냐? 태양동물이고요. 1mm 미만의 개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깨, 들깨의 3분의 1 크기라고 생각하십니다. 됩니다. 아주 작죠. 눈에 잘 안 띌 정도로. 얘들이 암수가 따로 있지 않고 한 마리가 여기 늘 잠을 자고 있습니다. 강에서. 강이든 저수지든 이게 잠을 자고 있다. 수온이 16도씨 이상이 됐을 때 발화를 합니다. 호두가 두 개로 갈라지듯이 툭 터져 나옵니다. 터져 나와서 이런 생물이나 무생물에 붙어서 무성생시가 합니다. 스스로. 그래서 자기 몸을 하나에서 둘에서 넷 이렇게 커집니다. 이렇게 커지게 되면 하나의 군체라고 합니다. 큰빛 입기벌레가 먹고 사는 게 녹조입니다. 그리고 실지렁이. 보통 2급수, 3급수에 삽니다. 얘들도 똑같이 흐르는 물에서는 살지 못합니다. 이 젤라틴 성분으로 손으로 만져도 부서져 내립니다. 그래서 물의 저항이 가장 취약합니다. 금강에서 3m 50짜리 큰빛 입기벌레가 나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큰빛 입기벌레일 겁니다. 이것도 제가 찾아냈는데요. 여기 서천에 왔으니까 서천 이야기를 해야겠죠. 서천 화양면에 농경지 수로에서도 큰빛 입기벌레가 나왔습니다. 어느 논에 제가 화양면 어느 논을 수로를 지나가는데
논 밑둥에 이끼벌레가 자라고 있더라고요. 이끼벌레가 녹조를 먹고 실지렁이를 먹으니까 일부 학자들은 강에 유익하다라고 합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이 큰빛 이끼벌레, 우리나라에서 큰빛 이끼벌레라는 이름을 붙인 분이 누구냐면은 우석대학교 서지은 교수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큰빛 이끼벌레를 모르고 얘가 뭘까? 제가 아는 학자들, 전문가들 다 물어봤는데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손톱 2마디 정도 뜯어봤습니다. 큰빛 이끼벌레를 만지게 되면은 미끌미끌거립니다. 그리고 손에 하얀 분이 묻어나옵니다. 냄새를 맡게 되면 시궁창의 악취 한 10배 정도를 응집해 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손가락 2마디 정도 뜯어서 먹어봤습니다. 왜? 이름을 몰라서. 그렇다고 저는 기자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4대강 기사를 1200개가량 썼는데 기자가 강에서 개 생명체가 나타났다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어떻게 생긴 놈이 어떻더라, 생태는 어떻더라, 그래서 먹어봤던 거죠. 손톱 2마디 정도 먹었는데 입에 딱 넣으니까 시큼합니다. 암모니아가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구역질이 확 쏟아져 올라옵니다. 악취가 워낙 강해서 3번 정도 씹다가 꿀꺽 삼켰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아무 이상이 없더라고요. 한 2시간이 지나니까 똑같이 온몸이 발열이 납니다. 그리고 두드러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두통이 밀려옵니다. 제가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두통약을 먹고 있습니다. 두통약을 먹고 있는, 물론 이끼벌레를 먹어서 두통약을 먹었다 이건 아니죠. 2013년도부터 강물을 5번 6번 먹어서 두통이 생겼다 이거 아니죠.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받아본 검사로는 당신 강물 먹어서 그렇다, 이끼벌레 먹어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엄청 이끼벌레를 먹고 강변에서 떼굴떼굴 굴러서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이끼벌레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우석대학교 서지은 교수가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이 큰빛 이끼벌레의 이름을 붙이고 큰빛 이끼벌레 태양동물에 관한 논문을 쓴 사람인데 사실 그 논문 다 거짓입니다. 처음에 저도 모르기 때문에 우석대학교 서지은 교수님한테 가서 큰빛 이끼벌레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강에 와서 매일같이 이끼벌레를 찾고 이끼벌레를 만지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논문이 다 잘못됐어요. 큰빛 이끼벌레가 독성 물질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없을 것이다. 정확하게 있습니다. 큰빛 이끼벌레가, 이 이끼벌레가 수온이 떨어지게 되면 군체가 무너져 내립니다. 이렇게 죽지는 않습니다. 절대. 큰빛 이끼벌레가 죽은 사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냥 군체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면서 휴먼화 상태, 잠자는 상태로 빠져듭니다. 잠자는 상태로 빠져들면서 물 위에 둥둥 떠다닙니다. 물론 수문이 열리게 되면 하구뚝을 타고 바다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이 큰빛 이끼벌레가 절대 죽지 않는다라고 해서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이걸 쭉 짜서 여름에 98%, 99%가 수분입니다. 그래서 햇볕에 말려보니까 한 2, 3일 말리니까 까만 깨처럼 쭉 나오더라고요. 걔들을 며칠 말려가지고 발화도 시켜봤습니다. 다음에 다시 또 깨어나게도 해봤고 굉장히 무서운 종입니다. 소금물에 담궈도 안 죽고 햇빛에 말려도 안 죽습니다. 결국은 얘들이 흘러서 바다에 가서 어디인가 모르게 둥둥 떠다닐 겁니다. 그래서 이 강에서는 이 태형동물이 우리나라에서 밝혀지는 게 7종 정도 있습니다. 바다에서는 4,500종 정도 그 정도로 많다라고 합니다. 아마 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대부분 육지에서 민물에서 살다가
바다로 내려온 걸로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물을 아까 녹조물이 나쁘다, 큰빛 이끼벌레가 이상급수에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물은 정부에서 딱 등급을 매겨놨습니다. 물을 분석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됩니다. 정부에서 하는 방법, 물을 떠서 하는 분석 방법, 그리고 물 속에 사는 수생식물을 지표종으로 해서 하는 방법, 또 물 속에 사는 물고기들을 잡아서 하는 분석 방법, 세 가지 정도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게 세 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얼마 전까지 문재인 정부 들어오기 전까지 정부에서 했던 분석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물을 떠서 하는 분석 방법. 그래서 제가 처음 16년 전에 금강에 왔을 때도 제가 사는 공주는 2급수였고, 작년에 아까 그 파란 녹조가 피었을 때도 2급수였습니다. 정부 말대로라면. 얼마 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의 수질이 오염돼서 수문을 개방해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탄핵당해야 된다. 왜? 정부의 말대로라면 금강물은 2급수, 낙동강도 2급수, 한강도 2급수입니다. 물이 2급수면은 강이 2급수면 더 이상 1급수를 만들 필요는 없는 겁니다. 강물은 1급수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강의 상류에서 1급수가 나오는 거지 중류, 하류에서는 절대 1급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또 강을 1급수를 만들 필요도 없는 겁니다. 정부가 2급수라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물 들어왔으니까 수문 열어서 수질을 개선해라? 누군가는 거짓말하겠죠. 누가 거짓말했을까요? 정부입니다. 그래서 금강물이 2급수이기 때문에 보령댐으로 넘어오기도 합니다. 애당저수지로 가기도 합니다. 도수를 통해서. 식수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왜? 정부가 선택한 분석 방법이 예전에는 이 세 가지를 동일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 강이 4대강 사업 이후 강이 심각하게 문제가 생기면서 분석 방법을 물을 떠서 하는 수질 분석 방법을 딱 한 가지만 사용하다 보니까 그거는 언제든지 조작이 가능합니다. 똑같은 물을 여러분들이 아침에 뜨느냐, 낮에 뜨느냐, 저녁에 뜨느냐에 따라 용존산소가 다 다르게 나옵니다. 시간대가요. 밤에 뜨면 용존산소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전혀.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 스스로가 물 속에 사는 물고기 또는 수생식물들, 거기 사는 생물, 저서생물이 어떤 생물이 사느냐에 따라서 수질 등급을 매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2013년도에는 뭘만 했습니다. 물이 14년도부터 먹고 나서 5분, 10분 만에 배탈이 났는데, 작년 같은 경우, 최근에도 먹었습니다. 최근에도 먹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5분을 넘기지 못합니다. 배탈이 나서. 먹은가 동시에. 제가 지난해 미국 취재를 가면서 세계적인 석학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금강에서, 낙동강에서 취재하고 있는 방법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강물을 먹어가면서 취재를 하고 있다. 그분이 했던 얘기, 당신 몇 년 남지 않았다 할 정도로. 이게 영상이 나오면 참 좋은데요. 영상이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영상으로 되는데. 이게 이제 금강 강 바닥에 있는 실지렁이 영상을 좀 보여주려고 제가 아니 그냥 넘어가.
지금 잘 안 보이시는데 사실 영상이에요. 영상인데 강 바닥에서 계속 머리카락 굵기의 지렁이들이 꿈틀꿈틀하는 모습. 우리나라에서는 70년대, 80년대 이후로는 실지렁이가 공식적으로 다 없어졌다라고 해요. 근데 금강, 낙동강, 영산강, 한강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금강에서 제가 실지렁이 붉은 깔딱을 제일 먼저 찾고 나니까 낙동강에서 찾아달라고 해서 제가 가서 찾아줬고, 한강에서도 좀 찾아달라고 해서 찾아줬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정부에서 영역을 하고 있는, 환경부, 정부 영역을 하고 있는 학자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혹시 실지렁이 붉은 깔따구가 발견된 사례가 있느냐? 한강, 팔당댐 부근에서 2마리에서 3마리가 발견된 사례가 있다. 정부에서 하는 분석 방법 어떻게 하느냐? 가로, 세로 1m. 저는 강에 들어가서 삽을 푹 찔렀는데 10마리, 20마리가 나왔다.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그 학자가 그러더라고요. 기자님 저하고 장난하지 마세요. 그 정도로 많습니다. 실제로는 한 삽에 20마리가 아니고 한 삽에 100마리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정부에서 아직까지 아무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16개 보 중에 가장 먼저 시작하고 먼저 끝났다라는 세종보입니다. 세종보가 2012년도 준공이 끝나자마자 수문을 열려고 하는데 수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이게 최첨단 가동보, 전도식 가동보라고 이 홍보를 했는데 지금도 여러분들이 홈페이지 인터넷을 타고 세종보에 들어가시면 최첨단 가동보로 나와 있을 겁니다. 수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이 수문이. 그래서 얼음을 깨고 잠수부가 들어가서 청소를 하고 수문을 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수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1년에 4차례씩 13년도부터 지금까지, 작년도 그랬고 얼마 전까지 했습니다. 1년에 4차례 정도 잠수부가 동원돼서 청소를 해야만이 수문이 열립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죠. 만약에 큰 홍수가 났다, 수문이 안 열리죠.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수궁이 엄청 창피했던 겁니다. 작년에 억지로 한번 열어봤어요. 하도 안 열리는 걸 억지로 열어버린 거죠. 거기에 이 수문을 열기 위해서 들어가는 유압관이 있는데 다 터져버린 겁니다. 기름 누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공주보는 새굴, 백제보도 새굴인데, 새굴이 뭐냐면 우리가 이 폭포 밑에 보면 깊게 이렇게 파이잖아요. 물이 떨어지면서 강의 모래바탕에 이 콘크리트를 만들다 보니까 거기에서 떨어지는 물이 낙차를 이룹니다. 그래서 백제보 같은 경우는 거의 20m 정도 파였다라고 합니다. 초기. 그래서 보강공사를 했고, 여기는 지금 공주보인데 똑같이 공주보도 새굴이 나서 하고 있는데, 이 보강하는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이 모래바닥은 계속해서 파헤쳐지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냥 긴 호스로 해서 시멘트를 물속에 쏘아서 그냥 메꿉니다. 결국 시멘트는 독극물입니다. 독극물. 이 산업 폐기물로 만드는 독극물인데, 이런 시멘트를 그냥 강 바닥에 쏟아붓다 보니까 물고기 떼죽음이 나는 거죠. 또는 모래자루 갖다 그냥 집어 던지는 거죠. 메꾸기만 하면 되니까. 똑같이 그 다음에 또 무너지고 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이 사진이 저는 처음에 강아지인 줄 알았어요. 너구리입니다. 너구리. 강을 건너는데 2012년도에 물고기가 죽었습니다. 13년도부터 새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4년도부터 고라니, 수달이 죽었습니다. 너구리도 이렇게 털이 다 빠져서 다니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너구리가 너구리인 줄 모르고 물가에서 어느 강아지 옷을 입고 나와 있는 강아지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었는데 너무 처참하더라고요. 결국 2, 3일 뒤에 죽은 사체로 또 발견됐고 지금도 계속해서 강에서 죽어나가고 있는 거죠. 이 물속의 물고기가 죽고 그 물고기를 먹이로 살아가는 새들, 야생동물이 죽는다라고 하면 그 다음은 결국 우리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물고기를 낚시꾼들이 잡고 있는 걸 자세하게 봤더니 몸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일부 고추 농사 짓는데 탄저병이라고 하죠. 물고기도 그와 비슷한 괴병인데요. 결국 이런 문제가 왜 생기느냐? 어류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더니 수질 문제다. 물이 더러워서 물고기의 피부에 손상을 일으키는 거고 그 손상된 피부가 썩어가는 거다. 이런 물고기를 잡아서 지금도 낚시로 해서 드시는 분이 일부 계시긴 하더라고요. 얘는 사기입니다. 삭.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 삭도 주고. 얘도 잡아서는 안 되는 법적 보호종 잘합니다. 금강에서는 참 많은 일이 벌어졌는데요. 여름에만 녹조가 피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얼음 녹조라는 겁니다. 제가 금강을 15년도에 강이 겨울에 꽁꽁 얼어서 공주보 주변을 걷고 있는데 누군가 처음에는 페인트를 뿌려놓은 줄 알았습니다. 얼음판에다가. 그래서 긁어봤더니 녹조 성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얼음판에 녹조가 피었네 라고 기사를 썼더니 그 다음날 4명이 찾아왔는데 누가 찾아왔느냐? 우리나라에서 저온에서 하는 녹조를 연구하는 남극 북극에 가서 녹조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찾아온 거예요. 극지연구소. 그래서 왜 왔느냐 물어봤더니 우리나라도 겨울이 있어서 녹조가 저온에서 하는 녹조가 있을 것으로 추정을 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발견된 사례가 없다. 그래서 기사를 보고 왔다. 2도시 이하에 사는 저온 녹조입니다. 그래서 금강에서 채취한 녹조가 지금도 인천에 있는 극지연구소에서 잘 크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예전에는 맑은 물이 썩으면서 여름에만 녹조가 생긴 줄 알았는데 겨울까지도 녹조가 피는 무서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강에 가끔 옵니다. 강에 가끔 와서 강을 거니고 하면서 냄새가 난다고요. 물이 썩고 하다 보니까 날벌레가 많아지는 거죠. 당연히 날벌레가 많아지면서 악취가 많이 풍기게 되는 거고 계속 공주시, 부여군, 민원이 들어갑니다. 그건 시에서 하는 일, 방역만 합니다. 그 냄새를 잡겠다고 계속 약품만 뿌립니다. 결국 이 순환의 거리가 좋아지는 게 아니고 더 악화되는 거죠. 계속해서. 제가 지난해 미국을 취재를 갔었는데요. 미국을 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작년에 촛불 전국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미국 성조기를 들고 나오셨어요. 일장기를 가지고 나오신 분도 계셔서 저 일본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미국을 이렇게 좋아할까?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좋아하는 미국은 댐의 관리를 어떻게 할까?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갔는데요.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댐과 저수지 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년 전부터는 대형 댐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해서 댐을 전혀 짓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없애고 있는데요.
영상이 안 나와서 샌프란시스코 엘와강 이쪽에 제가 다녀왔었는데요. 그쪽은 우리하고 조금 다른 관리 체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댐이나 보호를 정부가 관리를 합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댐을 만들 때 개인 회사들,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그 댐을 짓습니다. 그래서 댐을 짓는 목적이 그 댐을 지어서 식수로 사용할 건가 아니면은 전력을 생산할 건가. 미국은 예전에는 식수를 생산을 했었었는데 지금은 80~90%가 다 지하수를 씁니다. 식수로. 그리고 육지에 들어있는 댐은 다 대부분이 전력 생산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력 생산용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4대강의 댐의 유지관리비가 지난해 1조 원가량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대강 보호의 유지관리비가 정확하게 6,500억 정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수공이 8조 원의 빚을 졌습니다. 8조 원의 빚을 우리 세금으로 메꿔주고 있습니다. 그게 3,500억입니다. 그래서 1조 원의 예산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4대강 유지관리비로. 천문학적인 예산이죠. 4대강 사업이 22조 2천억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전혀 감이 없잖아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1인당 45만원에서 50만원 돈을 내놓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럼 미국은 어떻게 유지관리를 할까 물어봤습니다. 개인 회사다 보니까 개인들이 하겠죠. 댐을 만들어서 전력을 생산하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이익을 개인 회사가 갖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댐을 막 해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해체하느냐? 아까 엘바댐 같은 경우는 여기 엘바댐 같은 경우는 우리 가기 전 얼마 전에 폭발을 했어요. 그냥 댐을 다이나마이트 설치해가서 그냥 확 폭파해버립니다. 그래서 왜 폭파하느냐? 회사를 찾아가서 사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그 전력회사가 대형 댐을 한 70개 정도 가지고 있는데 자기들은 미국에서는 작은 규모의 전력회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댐을 왜 해체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적자 나서. 왜 적자가 나느냐? 댐을 만들고 계속해서 우리처럼 똑같이 상류에서 퇴적물이 내려옵니다. 거기도 퇴적물이 내려와서 쌓이고 나서 그것만 쌓이면 상관없는데 똑같이 녹조가 피고 물고기가 죽고 여기처럼 주민들이 계속 댐 해체라 항의하고 거기에 이 반론을 펼치는데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고 결국 적자나서 댐을 해체했다. 미국 이 엘바댐에 기대어 살아가는 주민들이 인디언들이 5개 부족이 있습니다. 인디언들이 그 인디언들을 다 가서 만나봤는데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우리는 이 백인들에 의해서 이 백인들이 주는 돈을 받아서 정신이 피폐해지고 육체가 망가졌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우리한테 돈을 줘서 그 돈으로 우리가 일을 하지 않고 술을 먹고 마약을 하고 하면서 정신이 망가지고 육체가 망가져서 여기까지 왔다. 예전에 똑같이 엘와댐에 엘와강이 있을 때는 연어를 잡아서 먹고 살았는데 우리와 잡는 방법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서천, 부여, 공주 이런 식으로 쭉 강줄기를 타고 가면서 서천에서 잡고 싶은 만큼 잡죠. 부여에서 잡고 싶은 만큼 잡죠. 물고기를. 그 다음에 공주에서 몇 마리를 잡든 신경 안 쓰죠.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디언들은 거기에 올라오는 물고기 양을 먼저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1000마리가 올라온다고 쳤을 때 500마리는 절대 잡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500마리 절반을 잡는데 그 강에 기대어 살아가는 부족들이 똑같이 나눕니다. 5개 부족이 똑같이 나누어서 내 목만 잡습니다. 그렇게 건강하게 살아왔는데 정부가 우리한테 돈을 주고 일하지 못하게 하면서 우리는 일하지 않으니까 그 돈을 받아서 술을 먹고 마약을 하고 다 망가져 버렸다. 그래서 저들과 싸우기에 스스로 그 아이들을 통해 전문가들을 만들어냈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질 전문가, 환경 전문가, 토목 전문가, 인디언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정부에서 내려오는 아까 우리 금강 2급수라고 했다시피 똑같이 전문가가 돼서 정부하고 싸웠던 거죠. 계속해서. 정부의 방식대로, 정부의 논리대로 계속해서 싸웠던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가장 많은 댐을 가지고 있지만 가장 많은 댐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1000개가량 해체되고 있습니다. 1000개가량.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공식적으로 댐이 해체된 사례는 없고요. 일부 지금 최근에 경기도 쪽에 있는 남양주 쪽에 있는 보 하나가 해체가 된다라고 해서 굉장히 큰 파장을 좀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35,000개가량의 보와 댐이 있습니다. 35,000개가량의 보와 댐이 있는데 그 중에 한 15% 정도만 물고기길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물고기들이 다닐 수 있는 어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35,000개 정도의 댐과 보 중에 사용하지 않는 것도 거의 한 20%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사실은 싹 걷어내야 되죠. 왜? 단절이 되게 되면 물고기들이 상 위로 올라가지 못하게 되니까요. 제가 물고기를 달고 다닙니다. 요즘에 달고 다니는 이유는 지금 4월부터 5월까지는 물고기 산란철입니다. 계속 전 세계 오직 하면은 전 세계 물고기 이동의 날을 보장해 달라는 그런 캠페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 금강에서 물고기 이동권을 보장해 달라고 공주보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정부를 상대로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지금 서천 보면 아래쪽에 하구 쪽에 보면 장암 이쪽에 갯벌들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잖아요. 근데 뻘들이 굉장히 오염된 상태로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하구입니다. 사실은 하구인데 거대한 자연사 박물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다녀본 하구 중에 이렇게 아름다운 하구는 평생 처음 봤다고 할 정도로 모든 고목,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은 이 강줄기를 타고 상류에 어떤 사람들이 살아가고 어떤 나무가 있고 다 볼 수 있습니다. 하구에 다 몰려 있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엘라댐이 만들어지면서 녹조가 피고 물고기 떼죽음이 생기고 똑같이 우리처럼 발생합니다. 우리처럼 많이 큰 오염은 아니지만 미국의 오염은 어떤 식이냐면 댐이 만들어지고 사람이 살지 않지만 방목하는 소들이 있습니다. 소들이 대량으로 방목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비가 오고 거기에서 오염원이 강으로 유입되고 거기에서 오염된 물이 남조를 만들어내고 똑같이 되는 거죠. 요즘에 제가 계속 강을 다니면서 수문을 열자, 하구뚝을 열자라고 계속 얘기하고 다닙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금강에서는 세종보호가 열렸습니다. 완전히 열렸습니다. 공주보호가 완전히 들어 올려져 있습니다. 백제보호가 들어 올렸다가 내려가 있습니다. 다시 닫혔습니다. 그 이유가
일부 농민들이 반대를 해서 다시 닫아졌는데요. 백제보 우안 쪽에 비닐하우스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분들이 예전에는 그냥 농사를 지었는데, 비닐하우스 농사를 지었는데 그때는 난방을 했습니다. 난방을 하다가 이제 농산물값 떨어지고 난방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지하수를 파서 물을 뿌려주는 방식, 겨울에. 그러면 수막재배라고 하더라고요. 수막재배. 그러면 겨울에 난방을 하지 않고도 이 비닐하우스를 운영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인데요. 그분들이 지하수가 고갈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4대강 사업 전에 지하수를 팠던 분들, 8m를 팠던 분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4대강 사업 이후에 6m를 판 분들, 6m를 판 분들은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지하수가 고갈 문제가. 그래서 작년 12월에 임시로 일부 개방을 했을 때 몇 농가가 피해를 봤습니다. 실제로 피해를 봤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개방을 한다라고 했을 때 똑같이 그런 문제가 염려스러웠던 거죠, 농민들이. 그래서 수문 개방 절대 안 된다. 현수막 지금 8개 정도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지난 17일 날 원래 열기로 했는데 그날 농민들이 한 70여 명이 보에 다녀와서 집회를 하고 안 된다라고 했던 거죠. 며칠 전에 제가 환경부 차관을 만나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은 4대강 수문을 열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